마흔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시간 다시 일 최효찬 수필집. 최효찬 합천에서 태어나 진주 동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비교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문기자로 인생 1막 16년을 보내고 42살부터 자녀교육, 인문학, 비교문학 분야의 글을 쓰며 인생 2막 16년을 살았다. 주요 저서로 첫 책인 테러리즘과 미디어를 비롯해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일상의 공간과 미디어, 서울대 권장도서로 인문고전, 백선 읽기 1, 2, 3, 보드야르 읽기 등이 있다. 2015년 한국수필 12월호 신인상으로 등단하였고 2022년 한국수필의 특별기획집을 연재하며 인생 3막을 시작하였다. 2024년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을 받았으며 한국수필가협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팬 한국본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밖에는 눈발이 사납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동안 오두막집 난로가에 앉아 몇 번인가 즐거운 겨울밤을 보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윌든에서. 이 밤 홀로 사막에 누워 앙뚜안의 마음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의 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머릿말. 인간은 궁궐을 짓고 그곳의 화려함 속에서 살아보고 싶은 꿈을 꾼다. 대궐 같은 집은 누구나가 욕망하는 집이다. 하지만 정작 궁궐에서 살다 보면 이내 외딴 곳에서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소박하게 살기를 희구하게 된다고 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콩코드 호숫가 윌든 숲속에 지은 작은 오두막집에서 새어나오는 한 점 불빛이 궁궐을 환히 밝히는 불빛보다 더 근원적인 안식과 위안을 주는 빛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집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은 어떨까? 집은 더 이상 정주의 공간이 아니다. 유목의 공간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집을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어쩌면 집으로 떠나는 여행,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누구나 집에 대한 의미를 가슴에 한두 개쯤 안고 살아간다. 이 때문에 저마다 가슴에 담고 있는 의미를 찾아서 집을 향해 떠나는 순례의 여행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다. 집의 순례길에서는 대부분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부모님을 만날 것이다. 집에 대한 순례가 의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길에서 만나는 기억들이 아닐까? 기억들이 불러내는 지난 일들은 모두가 그리운 법이다. 비록 생채기가 마음 깊숙이 날 정도로 힘겨운 기억일지라도 말이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도 기억이 불러내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으로 품어 안게 된다. 김영주 시인은 아버지 보러 가는 길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투명실처럼 이어진 아버지와 나의 간격, 그 사이 놓인 실타래에서 긴 실 돌돌 말아 올리며 따라가듯 그리운 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 시인의 노래처럼 아버지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은 투명실처럼 언제나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 그 간격이 때로 자녀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자식의 처지에서는 그때의 아버지를 헤아리지 못한다. 그 간격은 때로 아버지도 힘들었을 터인데도 말이다. 세월이 흐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만나면 그 간격은 눈처럼 녹아내린다. 눈 속에 한 점 눈물이 또르르 떨어진다. 어머니가 곡기를 끄는 것 같다고 요양병원 3층 간호사가 급히 전했다.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핀 봄날에 배웠을 때 어머니는 유난히도 내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계셨다. 손이 따스했다. 어머니는 얇게 썬 사과 한 조각을 내 입에 넣어주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애처로워 다시 들어가 손을 꼭 잡아들였다.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하고 또 누군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낳은 혈육을 본능적으로 아셨던 걸까? 그 따스한 손 잡음은 사랑한다 라고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자식들과 살았던 시절과 옛집의 기억을 한 점이라도 불러낼 수 있으실까? 그런데 10여일 사이에 어머니는 겨우 한 입, 두 입 드시던 곡기마저 끊고 떠날 준비를 하신 것 같다. 어머니는 곡기를 끊으신 지 닷새 만에 85년 2년 툭 놓으시고 봄바람 따라 불국토로 떠나셨다. 철쭉 산천 피어날제 호련히 가신 어머니. 꽃피는 시절 떠나고 싶다 유언처럼 하시던 말씀 기어이 실행하고 떠나셨네. 지난 겨울 그 사윈 몸으로도 폐렴 이겨내시더니 마지막 사투 버리다 눈가에 번져 있던 눈물 한 점. 12년 모진 고통 다 해서일까 천사 같은 얼굴 고요히 잠드셨네. 이제 어머니 없는 세상 아침은 밝아오네.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진달래 개나리 피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 어머니의 그 따스했던 손이 기억나고 또 그러면 하염없이 먼 하늘을 쳐다볼 것이다.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는 길에는 소쩍새가 울어줄까. 얼마 전 아들이 독립했다. 떠나가는 아들을 보며 이제 다시는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그랬다. 아들은 몇 년 전에 한 번 독립했다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아들은 호주에 정착할 뻔했다. 때마침 운 좋게도 취직해서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아들은 여의도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길이 멀다며 인근 지역에 오피스텔을 구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혼자의 힘으로 독립했다. 부처는 자신을 여벌 유자에 비유했다. 부처 자신은 진리를 나르는 뗏목과 같다는 것이다. 진리를 깨우치면 타고 온 뗏목을 버려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쩌면 뗏목과 같은 존재가 아닐지 싶다. 부모라는 뗏목을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제 부모의 역할은 끝나는 셈이다. 독립한 아들이 이제는 부모라는 뗏목에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술로 인해 인생을 낭패 보신 아버지를 반면 교사 삼아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혹시 아들이 아버지의 술 마시는 모습을 기억해 나중에 커서 역시 아버지처럼 밥상에서 술을 마실까 싶어 할아버지처럼 인생에서 혹여 술로 낭패 당하지 않을까 싶어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함께 도보 여행을 이틀간 했다. 도보를 마치고 삼겹살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대뜸 아빠 소주 한 병 시켜도 될까요? 이러는 게 아닌가? 나는 도보 여행을 함께 해줘 고맙기도 했기에 엉겁결에 그래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아들은 밥상머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게 예사였다. 한번 승낙을 한 마당에 제지할 수도 없었다. 명색이 자녀 교육서를 쓰면서까지 자식 교육에 본보기를 보여주었는데 그만 말짱 도루묵이 된 셈이다. 독립하기 며칠 전 나는 아들에게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밥상에서 반주를 안 한 그 뜻을 잘 새겨 술을 절제하며 살아라 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함께 뗏목을 타면서 들었던 아버지의 쓴소리가 아들의 인생살이에서 때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해줄기를 아버지는 마지막 뗏목을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바랐다. 그리하여 글의 첫 마디를 읽자마자 시를 펴들자마자 곧 방을 읽는 독자는 독서를 멈추고 어느 옛 거소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가 쓴 공간의 시학에 나오는 이 글처럼 이 책 또한 독자들이 다 읽기도 전에 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면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온 나만의 방문을 열 수 있다면 저자로서 영광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 위에 있다. 이 책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한 줄기 햇살 혹은 향기로운 바람이고 싶다. 이 수필집은 2021년 늦 가을날 한국수필가협회 최원현 이사장이 한국수필의 특별 기획으로 집에 대해 인문학적인 사유가 들어가는 글을 써달라는 제안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한국수필의 2022년 3월호부터 12월호까지 특별기획집에
10회 걸쳐 사진과 함께 연재했다. 여기에 2015년 12월호에 한국수필 신인상 작품을 비롯해 그동안 발표한 수필 19편과 미발표 2편 등 모두 31편을 담아 첫 수필집을 펴내게 되었다. 연재 당시 용기와 응원을 주신 최원현 이사장님과 김선화 편집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글 욕심 많은 남편을 내조하다 아줌마 손이 되어버린 아내와 언제나 아빠의 의견을 묵묵히 따라준 아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나를 둘러싼 가족 공동체와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수필집을 헌정하고 싶다. 2024년 여름 북한산 자락 후연제에서 제1부 아버지의 방. 어머니의 시간. 요즘은 한 달 혹은 달포마다 고향을 찾는다. 10여 년 전 고향에 갈 때마다 낯설게 느껴지는 게 싫어서 우여곡절 끝에 땅을 구입했다. 2012년 추석을 앞두고 성묘하던 날 대구 큰 댁에 사시는 어머니가 펭귄 걸음을 걸으시더니 추석을 막 지내고 척추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게 어머니의 모진 시간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한 달 후에 퇴원을 했는데 더 이상 걷지 못하시고 다시 입원을 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걷지 못한 신세가 되셨다. 벌써 12년째가 된다. 어머니는 그동안 대구의 요양병원에 계시다 천안의 요양원, 서울 은평 한옥마을의 요양원을 거쳐 결국 고향 인근인 거창의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지난달 고향에서 묘사를 지내고 어머니를 찾았다. 폐렴에 걸려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이겨내셨다. 더욱 수척해지신 어머니는 자식이 왔는데도 이제 나의 얼굴조차 돌리지 않고 표정 없이 허공을 응시하신다. 그만 병실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간병인의 권유로 겨우 손을 흔드신다.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문득 조설근의 홍루몽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사촌 누이인 임대옥을 사랑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주인공 가보옥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실종된다. 후일 보옥은 나루토에서 아버지 가정을 만나지만 먼발치에서 엎드려 절을 한다. 아니 이게 누구냐? 보옥이가 아니냐? 아버지의 반가운 목소리에도 보옥은 기쁜 듯 슬픈 듯한 표정만 짓는다. 가정은 보옥 일행을 따라 눈 덮인 광활한 벌판을 따라갔지만 아들은 이내 눈길 속으로 사라진다. 가끔씩 불쑥불쑥 홍루몽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곤 한다. 지난달 어머니는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사회어져 있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애창곡이었던 봄날은 간다를 들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의 봄날은 간다. 한영애가 부른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만 눈물이 주룩 쏟아졌다. 그렇다. 어머니의 봄날은 이제 모두 가버린 것이다. 심지어 어머니는 그 봄날이 갔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신다. 꽃다운 18에 시집을 와서 오남매를 낳은 것도 까맣게 모르고 계신다. 그 오남매가 면회를 와도 누군지도 모른다. 40 초반에 과부가 되어 지게를 지며 농사일을 했던 모진 세월도 어머니의 표정 없는 눈가에는 일렁이지 않는다. 마치 힘겨웠던 인생사를 지워버리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어머니는 봄바람이 부는 날이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를 흥얼거리셨다. 그것은 원만하지 않았던 인생사를 마치 저 봄바람 속으로 흩날려 보내고 싶은 한스러운 푸념처럼 들리기도 했다. 이제 그 봄바람을 흥얼거리던 중년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다. 사윌대로 사위여진 어머니를 생각하며 봄 노래를 듣자 그만 눈앞이 흐려졌던 것이다. 그 눈물 사이로 몇 년 전 큰형수가 보관하다 보내준 대학 졸업식 날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문득 생각났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 서울 나들이를 하셨는데 심한 몸살로 인해 아들은 졸업식조차 귀찮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신다. 병상의 어머니는 그날을 기억이나 하실는지.
예전에 효행으로 정려를 받은 이들의 이야기는 이 즈음에 나를 질타한다.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면 자식은 정성을 다해 온갖 굳은 수발을 손수했다.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노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 효는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덕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만 있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아기가 태어나면 심지어 부모는 똥도 달다고 하면서 온갖 투정을 다 받아준다. 그것도 자그마치 5년이 넘는다. 기억이 시작되는 6살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 성장 과정과 청소년기를 거치는 중에도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 웃는 날보다 속 울음을 삼키는 날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며 자란 자식 또한 언젠가 부모가 된다. 물론 요즘에는 비혼이 늘어나지만 말이다. 농경사회가 지속되는 동안 유산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노후를 봉양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고 자식이 본가를 떠나면서 더 이상 부모 봉양은 힘들어졌다. 떨어져 사는 시간만큼 어린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던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희미해졌다. 염치 없게도 너나 없이 그런 신세다. 나는 한 달 혹은 달포 만에 한 번 병문안 하는 것으로 염치를 차린 것으로 치부한다. 요양병원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가 말하자면 비삶과 비죽음의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삶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은 장차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자칫 잘못하면 나처럼 죽음을 맞을 수 있으니 부디 건강관리 잘하면서 살아라. 어머니는 어쩌면 자식들에게 사위어져 가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이런 속마음으로 자식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성철 스님의 법문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안 인생은 광명의 시간이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광명이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유한한 절대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차안이지만 동시에 피안이라고 한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면 그게 세상의 종말이 아닐까. 비록 속절없이 허공을 바라보며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시간조차도 광명의 시간인 것이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것은 다시는 결코 향유할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홍루몽의 마지막 말처럼 원래부터 모두가 꿈인 것을 알고 있더라도 말이다. 한 달 혹은 달포에 한 번 찾는 어머니의 병문안 시간은 다름 아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다. 어머니는 지금껏 자식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나는 아들에게 어머니처럼 하지 못했다. 내색하지 않고 다독이는 인내심은 어머니의 초상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돌아가는 시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주인공이시다.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다. 트렌치 코트를 입으며 기온이 뚝 떨어진 오늘 옷장 속에서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었다. 지난해 봄에 아울렛 매장에서 아내와 함께 골랐던 그 코트다. 지난 봄에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바람에 미처 입지 못한 채 지나치고 말았다. 아쉬운 내 마음을 알았던지 아내는 가을에 접어들자 그 코트를 이내 옷장에 걸어두었다. 당신은 키가 커서 긴 코트가 잘 어울려요? 아내의 이 말을 듣자 기분이 으쓱해진다. 아내의 칭찬은 언제나 꿀처럼 달콤한 위안을 준다. 그동안 52해를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옷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일상을 늘 함께 해온 옷들에게 너무 야박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 옷들은 때로 기쁨과 환희, 행복,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지만 때로는 식은땀을 받아내며 불안과 초조, 분노 좌절, 긴장, 스트레스 등을 온몸으로 겪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한 운명 공동체와 같은 존재라고 할까?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세월 탓인지 트렌치 코트를 입으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덕분에 기억의 저편에 있던 아련한 지난날의 옷들이 생각났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당시에는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주인공이 입던 롱코트가 유행했다. 덩달아 나도 유행에 편승해 롱코트족에 가세했다. 그 롱코트를 입고 아들 입학식에 갔었다. 입학식 날은 실은 아들보다 아내와 내가 더 설렜던 것 같다. 여보, 아들이 벌써 초등학생이야. 저기 봐, 줄 맨 끝에 서 있네. 쯔쯔. 또래들 중에서도 유독 키가 커 제일 뒤에 껑충 서 있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그 아들은 이제 아빠만큼 키가 컸다. 자녀의 입학식이 부모의 통과 의례라면 상견례는 부모가 되기 전에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아내와 결혼 언약을 하고서 장인 장모님을 처음 뵙던 날, 때마침 쌀쌀한 초가을 날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고학생으로 자랐다며 장모님이 내심 탐탁지 않아 한다는 말을 아내에게 들었던 터였다. 더욱이 아버지를 일찍 여인 나는 혼자서 상견례를 치러야 했다. 그날 온몸으로 느껴지던 긴장감과 떨림, 초조와 불안감을 감싸주었던 옷은 카키색 정장이었다. 옷이 잘 어울렸던지 장모님은 지금도 그 카키색 정장을 기억하고 계셨다. 이 옷 덕분인지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고 그해 12월 7일 나는 아내와 결혼을 했다. 나는 그 양복이 낡아질 때까지 입었다. 나는 신문기자를 하다 42살에 저술가로 전업을 했다. 행운의 여신이 도운 덕분인지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내 곳곳에서 강연 초청이 들어왔다. 처음 경험해보는 강연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강의가 끝나면 희열감을 맛보기도 했지만 몸은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다. 그때 즐겨 입던 옷은 감청색 양복이었다. 이 정장은 나와 함께 박수 갈채를 가장 많이 받은 옷이라고 할 수 있다. 강연은 언제나 이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했다. 어느새 노타이 정장은 강연의 패션 코드가 되었다. 한 번은 대학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대상 강연에 나갔는데 노타이 정장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은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물론 공치사였을 테지만 말이다. 모 기업 연수원에 강연을 갔을 때에는 노타이 패션 코드로 인해 낭패를 겪기도 했다. 회사 방침상 노타이로 강연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강연 시작 전에 담당 직원이 했다. 아, 그러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저는 타이를 메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연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결국 만족스러운 강의를 할 수 없었다. 내 감청색 정장 또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함께 묵묵히 감당해 주었다.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 헐렁한 검정색 반코트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1986년 2학기 가을날 한 번은 이대 앞 옷가게를 지나다 수많은 옷들 중에서 검정색 반코트가 유독 한눈에 띄었다. 광목에 검은 물을 들인 외투로 헐렁하게 입을 수 있는 반코트였다. 당시 나는 깡마른 체격이었는데 이를 잘 보완해 주는 것 같아 매일 입고 다녔다. 그 반코트를 입고 있으면 내 몸뿐만 아니라 늘 칼날처럼 날이 서 있던 내 마음을 겹겹이 감싸주고 위안을 주는 것 같았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학 신문에 시를 투고했다. 1987년 신년 후에 시와 함께 사파가 실렸는데 검은 반코트를 입은 한 사내가 걸어가고 있었다. 내밀한 내 삶이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았다. 오늘 그 빛바랜 신문을 들춰보았다. 토요일 오후 3시 지독히 외롭다. 옥도 전기를 바를까 옥도 전기를 바를까. 이 마지막 문장을 다시 대하고 보니 이 시를 쓸 때의 멜랑콜리한 감상에 다시 사로잡히는 듯하다. 무엇 하나 갖춘 것이 없었던 그 젊은 날이 새삼 그리워진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복밖에 달리 생각나지 않는다. 수없이 되풀이되는 시험들을 치르며 함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뎌준 교복들은 그 어떤 옷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중압감 혹은 중량감으로 기억하게 된다. 나는 그 긴 터널을 이미 오래전에 통과했지만 50을 넘긴 지금에도 가끔 교복을 입은 채 끙끙대며 수학 시험 문제를 푸는 꿈을 꾸곤 한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단추가 유독 잘 떨어지고 불티에 구멍이 잘 나던 알록달록한 외투가 기억난다. 그럴 때면 친구들의 때 묻은 옷들이 정겹게 떠오른다.
인간의 일상은 옷과는 떼려야 뗄 수 없다. 하지만 쓸모가 닿으면 이내 헌신짝처럼 잊힌 존재가 된다. 나와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지만 미처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옷들에게 50줄에 접어든 이제야 뒤늦게나마 조촐한 헌사를 짓고서 옛 기억들을 들춰본다. 문득 떠올려본 지난날의 옷들에는 마치 첫사랑처럼 아련한 기억들이 깃들어 있다. 특히 20대 초반에 입었던 반코트는 무명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었을 테지만 넉넉함으로 내 몸을 감싸주었다. 오늘 꺼내 입은 트렌치코트는 그 반코트만큼 내 만추의 날들을 함께 할 것 같다. 옷이 주는 야릇한 만족감 혹은 해방감이라고 할까? 나는 이 트렌치코트를 입고서 내 중년의 날들을 환송하고 싶다. 4분의 3 박자의 보폭으로 청춘의 날들에는 미처 느껴보지 못했을 여백을 즐기면서. 밤꽃 내음이 전해준 기억들. 때로 우연히 지나치는 하나의 장면이 희미한 옛 기억을 불러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일전에 TV 채널을 돌리다 남해와 고창의 보리밭과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던 농부들이 촬영을 위해 재현을 해서인지 서툰 도리깨질로 타작을 하는 듯했다. 너무도 잊고 있었던 전경이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거렸다. 어린 시절 나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와 형들이 하는 보리 타작을 거들곤 했다. 아버지가 흥을 돋우며 타작 마당을 주도하면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장단을 맞추면서 타작을 했다. 그 시절이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그 어느 시골을 가더라도 이런 전경을 마주할 수 없다. 3, 40년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땅의 농경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타작마당의 전경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우리 시대는 잃어야 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뭐 예전이 좋았다거나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인간 내면의 의식 속에서 이미 지나간 과거는 기억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으로 알게 된다. 고백록을 써 회개한 성자로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일러 과거적인 현재라고 불렀다. 과거적 현재는 때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윤택하게 해주기도 한다. 비가 내리는 날 혹은 까닭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무덥고 지친 여름날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오래된 과거적 현재를 만나고 싶어진다. 마치 첫사랑의 기억처럼 말이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적에 아산 외암 마을에 가족 나들이를 갔는데 온통 농익은 내음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 내음 속에는 뭔가 과거의 기억들이 묻어 있었는데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이게 뭘까? 하고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순간 이제는 기억마저 희미해져 버린 옛 전경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밤꽃 내음에 실려온 오래된 기억이었다. 소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리 타작할 때 들녘 저편에서 바람에 실려오던 향기가 다름 아닌 밤꽃 내음이었던 것이다. 그 밤꽃 내음에 실려 아버지와 형제들이 함께 보리를 베고 타작을 하던 그 순간이 오래된 기억에서 불쑥 떠오른다. 외암 마을을 둘러보니 여기저기에 밤나무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예부터 그 야릇한 내음 때문에 마을 안에는 풍속을 해친다며 밤나무를 안 심었다는데 의외였다. 때로 기억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곤 한다. 그 즈음 우리 집 대문에 여름철 내내 놓여있던 평상이 떠올랐다. 들에 일하러 오가던 동네 사람이나 길손이 지나가다 잠시 평상에 앉아 쉬어가곤 했다. 유달리 막걸리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실 때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한잔하고 가라고 불렀다. 소녀는 오후가 되면 소를 앞세우고 쇠골을 하러 갔다. 우리 집은 사형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바통을 이어가며 소를 키웠다. 쇠골을 하러 나설 때면 바짓개를 지고 갔다. 먼저 소가 풀을 뜯고 있는 동안 풀을 베어 바짓개에 가득 채웠다. 풀베기를 마치면 소녀는 바위에 자리 잡고 숙제를 했다.
소녀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4살 터울의 막내에게 소먹이 일을 물려주었다. 그러고 보니 막내가 가장 많이 소먹이 일을 한 것 같다. 우리 형제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진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러 떠났기 때문에 막내가 소먹이는 일이나 농사일을 도맡아야 했다. 다른 집에서는 막내가 귀염을 받고 자라는데 우리 집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제야 어린 동생이 가여웠다는 생각이 든다. 동생은 모스크바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 동생도 이국 땅에서 때론 고향 생각에 얼마나 잠자리를 뒤척일까. 지금은 합천댐 건설로 수몰되어 고향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기억의 저편에 자리 잡은 추억들은 잊히질 않는다. 이 과자, 마들렌, 맛은 내가 콩브레에서 일요일 오전에 고모에게 아침 인사할 때 고모가 홍차나 보리차에 적셔서 주었던 바로 그 맛이야.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 마르셀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콩브레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 어느 겨울 오후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사오게 한 마들렌 과자를 홍차에 적셨을 때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마들렌 과자와 홍차는 주인공의 오래된 기억에 미각과 후각을 자극해 유년 시절의 기억을 생각나게 한 상징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오랜 감각적인 기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마르셀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유년 시절로 되돌아간다. 교회탑, 좁은 골목길, 작은 집들, 선량한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 콩브레에 대한 이런저런 기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마을 모습이 떠올랐다. 마을 광장이며 심부름하러 가던 거리며 오솔길들. 이 모든 것이 형태와 견고함을 갖추며 내 찻잔 속에서 솟아나왔다.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인해 끄집어낸 우리의 무의식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전의식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억압당하고 있는 심층의 기억들이 깃들어 있다 나타나는 추억의 집이 전의식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프루스트는 이런 의식을 따라가며 소설을 써 내려간다. 봄날이면 집 인근 아버지가 일군 복숭아 밭에서는 연분홍 꽃들로 과수원 일대가 환해졌다. 지금도 봄날이면 만개한 복숭아 밭의 꽃동산이 아른거리곤 한다. 복숭아 꽃은 고향집과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의 꽃인 셈이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발뿌리에 채여 넘어지는가 하면 지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것이다. 찻잔 속에서 기억이 솟아난 마르셀처럼 이때의 기억의 저편에서 불러낼 수 있는 즐거운 추억들이 있다면 그 기억들로 인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들렌과 홍차 혹은 방꽃 네온과 같은 이런 기억의 상징물이 매개가 되어 그 오래된 기억들을 불러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닐까? 혹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억들의 향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봄날처럼 짧디 짧은 유년 시절의 추억은 집은 아름답다 느끼지 않았던 기억조차도 지금은 아름답다 느끼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식은 도시락. 노래를 듣는다. 김영동의 사랑가다. 운율에 따라 흠칫흠칫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호련 80년대로 나를 데려다준다. 가진 것 없지만 오직 씩씩했던 푸른 날들이었다. 아, 그 시절이 벌써 4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구나. 1982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서울 생활은 그야말로 조각배 신세였다. 1년 동안 이곳저곳 표류하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취방을 구하러 갔다. 학교 앞 신촌에서 김포행 130번 시내버스를 탔다. 김포로 가는 길목 마을에서 문간방을 구했다. 서둘러 구한 탓에 짐을 옮기고 보니 난방이 안 되는 방이었다. 다시 두어 정거장 아랫 동네로 와 사글세 5만 원에 방을 구했다. 서울의 마지막 동네 개화동이었다. 김포공항의 불빛이 청년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이륙하는 저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방은 2층 다락방이었다.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으로 2층을 짓지 못하고 불구가 된 방에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았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형광등에 머리를 부딪히곤 했다.
방 옆에 부엌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두 번 된장국에 밥을 해 먹었다. 곰팡내 나던 그 방에서 술에 취한 채 한 학기를 보냈다. 가을에 휴학하고 징병 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이었다. 삶은 예기치 않는 일로 가득한 것이라는 미하일 바흐친의 말처럼 청춘은 갑자기 가여워졌고 약해졌다. 공항의 불빛에 매혹하게 했던 다락방은 그렇게 청춘을 한 방 먹이고 잠시 비틀거리게 했다. 재검을 받고 투병을 하면서 방위병 복무를 시작했다. 좋아하던 담배를 겨우겨우 끊었다. 그때 신동엽 시인의 시가 한 줌 위안이 되어주었다. 들길에 떠가는 담배 연기처럼 내 그리움은 흩어져 갔네. 젊은 시절은 그렇게 잠시 구겨졌다. 지난 2월 말 26살 된 아들이 독립을 했다. 아버지가 지은 한옥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아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에 원룸을 구했다. 마음 같아서는 좋은 방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꾹 눌렀다. 아들이 호기롭게 독립을 한다는데 아버지가 방을 구해주면 안 되지 싶었다. 아들은 햇살이 잘 드는 창이 있는 방을 구했다며 신이 난 표정이었다. 아들은 작전을 치르듯 후다닥 분가를 했다. 아내와 함께 아들의 방을 찾아갔다. 방은 잠시 앉아 있기조차 비좁은 공간이었다. 싱크대와 화장실 공간을 분리해 두 공간으로 나누는 바람에 더 비좁게 느껴지는 원룸이었다. 그래도 아들은 연신 싱글벙글했다. 그 방을 보면서 아버지는 옛날 생각이나 피식 웃음이 나왔다. 여보, 식은 도시락이야. 아내는 식은 도시락? 하며 의아한 표정이다. 산골 소년의 집은 초등학교 바로 옆이었다. 그 초등학교를 1회로 졸업한 아버지는 결혼을 앞두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집을 지었다. 아버지는 5남매 모두 7살에 입학시켰다. 소녀는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와 따뜻한 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소녀는 도시락을 먹는 그부들이 부러웠다. 엄마, 점심 도시락 싸줘. 엄마는 뜬금없는 아들의 요구에 피 하고 웃으셨다. 철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말없이 도시락을 싸주었다. 집이 지척인데 식은 밥으로 점심을 먹겠다는 아들을 타박하지도 않으셨다. 아들은 신이 나서 도시락을 싸갔다. 맛있게 여겼던 도시락은 한두 번으로 막을 내렸다. 정작 식은 도시락 밥을 먹어보니 맛이 별로였던 것이다. 엄마는 그런 아들에게 철없다 핀잔을 주지도 않았다. 10km 떨어진 중학교를 통학한 소녀는 졸업할 때까지 식은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 소녀는 고등학교에 진학해 집을 떠났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엄명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한 누나가 식은 도시락을 싸주었다. 식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사춘기를 보낸 소녀는 서울로 가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에서는 청년에게 식은 도시락을 싸줄 어머니도 누나도 없었다. 아버지는 곰팡내 나는 다락방에서 청춘의 한때를 보내야 했다. 아버지의 다락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공들여 지은 한옥방을 마다하고 원룸으로 떠났다. 아들의 원룸 독립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식은 도시락에 혹했던 산골 소년과 원룸에 혹한 서울의 아들은 어쩐지 닮은 것 같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좁은 원룸에 사는 아들이 못내 안쓰럽다. 집에 온 아들의 옷에서는 곰팡내가 난다. 그러고 보면 식은 도시락은 한 소년이 집을 떠나 독립해 가는 여정과 닮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영어로도 나온 릴리 프랭키의 소설 도쿄 타워에서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는 소년에게 엄마가 싸준 도시락처럼 말이다. 기차에서 식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년은 훌쩍인다.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식은 도시락은 그러니까 한 소년의 입장에서 인생에서 홀로서기 시작의 매개체가 아닐까 싶다. 며칠 전 보유 중인 오피스텔 전세를 내주게 되었는데 한 부녀가 계약하러 왔다. 함께 온 아버지는 장녀가 독립을 한다면서 내내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오피스텔이 딸에게는 식은 도시락이 아닐까 애써 웃음을 참았다. 요즘 젊은 세대는 독립이 트렌드인 것 같다. 좋은 세태라고 해야겠지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당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시간의 점이라는 묘약. 아빠 우리 캐치볼 해요.
아들 승현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틈만 나면 아빠에게 야구공으로 캐치볼을 하자고 졸랐었다. 나는 그때마다 다음에 하자고 뒤로 미루곤 했다. 그러다 맘먹고 글러브와 야구공을 샀지만 그 후에도 캐치볼을 딱 2번밖에 하지 못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이번에는 아들이 시간을 내지 못했다. 나는 아들에게 미안해, 아직도 야구공을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 글러브는 지금도 신발장에서 낮잠 자고 있다. 부모가 되어 살다 보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짧은 것을 새삼 느낀다. 나는 아들이 6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아들과 함께 가는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평소에는 캐치볼조차 못 해주었지만 방학 중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아들과 함께 도보 여행을 하고 싶었다. 물론 아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테지만 횟수가 거듭되자 아들도 당연한 듯 따라 나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고마웠다. 덕분에 도보 여행은 아들과 자주 놀아주지 못했던 아빠가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4번째 도보 여행은 지리산 종주를 택했다. 첫 종주여서 내게도 아들에게도 무척이나 힘든 여정이었지만 구비구비 지나온 산등성이를 보면서 느낀 감흥은 가슴에 인장처럼 강렬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뜻밖의 경험을 했다. 세석 산장에서 잠을 자다 자정을 오전 5시로 알람을 잘못 설정해 놓는 바람에 알람 소리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 일어난 김에 아들과 함께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세석 산장은 온통 눈부신 달빛들이 농익게 타오르고 있었다. 달빛들이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장면은 지금도 내게 강렬한 하나의 점으로 남아있다. 자연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렇게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힘을 주는 자연 속의 한 장면을 시간의 점이라고 불렀다. 워즈워스는 20살 때 알프스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한 풍경이 평생 머릿속에 남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곤 했다면서 그 유명한 서곡을 썼다. 우리 삶에는 시간의 점이 있다. 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점에는 재생의 힘이 있어 이 힘으로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가 높이 있을 때는 더 높이 오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 아버지란 자식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존재라고 한다. 이게 내가 아들과 도보 여행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보 여행을 하면서 아들에게 시간의 점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다. 먼 훗날 내가 함께 할 수 없을 때 힘이 되어줄 그런 점들 말이다. 그러다 보면 아빠는 아이에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법이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도보 여행을 하다 보면 아빠는 늘 잔소리쟁이가 되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세석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들은 전날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산하자고 했다. 길을 떠나야 하는 시간인데 기다리자는 투였다. 길을 가다 보면 또 만나기 마련이다. 오늘은 우리가 가야 할 여정에 충실해야 한다.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잔소리를 하고 말았다. 출발로부터 서로에게 삐쳐 부자는 천왕봉을 향해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러다 문득 지나온 능선들을 배경으로 뒷모습을 서로 찍어주자는 생각을 했다. 풀이 죽은 아들을 위로하고 또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을 볼 때면 아들에게 잔소리했던 미안함의 괜스레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란 결코 자식에게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 지금까지 아들과 함께 걸었던 12번에 걸친 도보 여행 사진들을 보노라면 마치 아들의 성장기를 단계별로 보는 것 같다. 아직 앳된 소년을 데리고 참 모질게도 데리고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먹먹해지곤 한다. 그 소년은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었다. 도보 여행은 또한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이런저런 애를 많이 썼지만 잘 놀아주는 아빠는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다만 내가 아이와 함께 했던 도보 여행의 기억들은 아이에게 최고의 유산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그리고 훗날 아들 또한 그의 아이를 데리고 도보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 이런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인생의 오묘함에 대하여 아기가 태변을 먹었어요.
막 대기실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이렇게 전했다. 순간 태변을 먹으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간호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기가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생애 처음으로 아기 탄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한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당시 아내는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분만 촉진제를 맞았지만 입원한 지 33시간 만에 결국 수술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아들은 1996년 8월 30일 오전 11시 45분쯤 세브란스 병원 분만실에서 세상에 나왔다. 태변을 먹은 아기는 황달에 걸려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간 있다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겼다. 아기 탄생을 앞두고 초보 남편인 나는 몇 가지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 만삭인 아내는 출산 예정일을 20일 정도 앞두고 새벽에 양수가 터져 둘째 처남이 운전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다. 양수가 터진 그때 나는 만취 상태로 귀가해 자고 있는 터라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처남은 막 운전면허증을 따고 시험 운전도 안 해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아내는 술 취한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처남의 서툰 운전에 병원까지 가던 길이 또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아내는 임신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빼먹지 않는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생동하던 처녀 시절을 보내던 아내는 갑자기 결혼하면서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했다. 아내는 이내 임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당시 나는 석사 과정 논문을 준비하는 시기여서 직장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아내의 우울증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훗날 아내는 그때 내가 출근하고 나면 매일같이 흔들 의자에 앉아 울었다고 했다. 되돌아보면 신혼 시절 아내가 툭하면 울었는데 그게 다 임신 우울증 때문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나는 퇴근 후에나 휴일에 산책을 시켜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바쁘다는 핑계로 들어주지 않았다. 임신 상태의 아내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아내는 이때 다시 임신을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평생 이뻐해 주어도 다 갚지 못할 미안함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아들 얼굴이 최고의 보약이었어요. 얼마 전 결혼 20일 주년이 지났는데 아내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아들의 탄생은 그동안 앓던 우울증도 철부지 남편에 대한 모든 서운함도 날려버렸다고 한다. 그때 정신이 퍼뜩 들었지요. 아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요. 아내는 아기를 옆집 쌍둥이 엄마에게 맡겨두고 먼 길을 마다 않고 과외를 시작했다.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영어 과외를 했는데 아기 얼굴을 보니까 다시 과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아내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든든했어요. 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 집의 재산도 스노볼처럼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실은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고 지금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놀랄 만한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을 실감한다. 신혼생활은 21평 아파트에 3천만 원 전세로 시작했다. 3천만 원도 70%가 넘게 대출금이었다. 그러다 아기가 3살 때 32평 아파트로 전세를 옮겼고 5살 때는 일산의 22평 건영 빌라를 9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샀다. 몇 년 만에 괄목할 만한 재산의 증가였다. 아내는 그 후 줄곧 한 번도 과외가 끊긴 적이 없었는데 이는 박봉의 허덕이는 내게 화수분 같은 역할을 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내가 다니던 신문사가 모 그룹이 발을 빼면서 큰 위기에 처했다. 월급은 절반으로 깎였는데 내가 신문사를 그만둘 때까지도 박봉은 지속됐다. 그런데도 재산은 날로 불어났다.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 아파트는 지금까지도 우리 집 가게의 든든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내의 말처럼 이 모두가 아기가 탄생하면서 생긴 변화상이다. 아들이 중2 때 엄마 몰래 아들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 양수를 터뜨리면서까지 일찍 나왔대요. 하루는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전했다. 사주란 과학적 근거 없는 운명론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말을 듣노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용띠 아버지의 쥐띠 아들이 태어나면 집안에 복을 불러온대요. 이런 말도 아내는 했다. 물론 이 또한 허무맹랑한 속설일 수 있을 터이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더 기묘한 일도 있었다. 아들은 애써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괴로워했다. 더욱이 진정신경염까지 걸려 학업과 건강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담임교사와의 사소한 오해가 발단이었고 고2 1학기를 다니다 아들은 전학을 요구했다. 1학년 때 담임교사가 그대로 2학년 담임교사가 되었는데 오해가 풀리지 않은 듯했다. 끈질긴 설득에도 아들은 기어이 전학을 가겠다고 했다. 수소문 끝에 은평 뉴타운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고 우리는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했다. 아들 전학이 아니면 이곳에 살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하루는 동네 주변을 산책하다 은평 한옥마을 분양 소식을 접했다. 우리 부부는 상의 끝에 한옥 필지를 분양받았다. 비싼 분양금에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그곳에 한옥을 짓고 있다. 이 또한 따지고 보면 아들의 전학 덕분이 아닐 수 없다. 전화위복이자 이름 일량의 이치라고 할까. 며칠 전 집짓기 현장을 방문한 아내는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옥까지 짓게 된 것은 아들의 덕이 큰 것 같고 어쩌면 아들의 사주풀이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아들은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어학 연수 중이다. 우리 부부는 틈만 나면 인근 삼천사에 가서 절밥을 먹고 아들을 위해 감사기도를 드린다. 나는 자식 욕심이 있었는데 어찌어찌하다 아들 하나만 두었다. 그런데 아내는 내 사주를 봤더니 아들만 하나라고 했단다. 어머니도 그런 말을 들려주셨다. 참 희한한 일이다. 결혼 생활 혹은 인생은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고 난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번에도 아내 이채영의 남편이고 싶고 승현이의 아빠이고 싶다. 아내가 만삭이 되면 손을 꼭 잡고 함께 자주 산책을 해서 아내를 빼닮은 예쁜 딸도 두고 싶다. 남자는 섬이 되어 살아간다. 남자는 며칠 전 서울 모 대학교에 갔다. 월간지에 칼럼을 쓰는 남자가 아주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다. 신문 기자 시절에는 묻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컸다.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어떤 변곡점에서 감동이 뭉클 다가온다. 그 변곡점이 없으면 그날 인터뷰는 실패작이다. 그런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면 억지로 감동을 쥐어짜내는 듯한 자괴감마저 들곤 했다. 남자가 이날 대학 교정에서 진행한 인터뷰는 여느 때와 달랐다. 예전 같으면 스스럼 없이 악수를 청해 반가움을 표시했을 터. 남자는 인터뷰이를 만나 먼저 그이의 상태를 살펴야 했다. 그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남자는 황급히 마스크를 벗으면서 무장 해제의 시그널을 보냈다. 그이는 곧장 악수를 청했고 남자는 반갑게 악수에 응했다. 남자는 최근 마트에서 에어컨 바람을 쐰 후로 어깨가 시리고 땀이 나는 증세를 겪고 있다. 아내는 남자 갱년기 증세라고 했다. 어쨌든 몸이 제 컨디션이 아닌데 그이를 만나 마스크를 벗고 악수까지 했으므로 남자는 그이에게 살짝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다만 남자는 그날 체온이 36.5도 정상이어서 그런 죄송함은 기우일 거라 치부했다. 그이도 연구실에서 인터뷰가 부담스러웠던지 근사한 산책로가 있다며 남자를 이끌었다. 남자 또한 제 컨디션이 아니었으므로 연구실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인터뷰하기를 은근히 기대했었다. 이게 이신전심인가?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마음까지 교감하게 만드는가 보다고 남자는 문득 생각했다. 캠퍼스 뒤는 야트막한 산이었는데 채 10분도 안 돼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아담하지만 작지도 않은 호수였다. 산중턱에 인공으로 조성한 산정 호수였다. 이런 곳이 있다니. 202 산중문답이란 시에서 읊은 별유천지 비인간이란 이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덕분인지 더욱 한적의 미가 느껴졌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남자는 자꾸 호수로 눈길이 갔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섬이 있었다. 그곳에는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지고 있었다.
흰 두루미가 유유 찾아 둥지를 틀고 때로 그 옆에 호수로 들이운 소나무에 걸터 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인 양 보였다. 남자는 그 두루미가 되고 싶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말고 남자는 그에게 뜬금없이 시경에 학명이라는 시가 있다고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학은 때로는 연못 속에 침잠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 울음을 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 세상의 들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린다지요. 높은 언덕에서 학이 우니 그 소리가 들판에 들리네. 물고기가 깊은 연못에 잠겼다가 이따금 물가로 나오기도 하네. 그러다 학은 어디론가 멀리 날아갔다 되돌아오곤 한다지요. 학명이란 시는 단순히 학의 울음소리를 그린 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에 비유된 은자는 숨어 살더라도 그의 덕과 이름이 널리 퍼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연못 속에 잠겼다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은자가 뜻을 얻어 세상에 나가 활동하다가 시세가 허락하지 않으면 물러나 자기 한 몸을 닦는 태도를 비유한다는 것이다. 남자는 종로 5가에 있는 한의원에 다닌 적이 있다. 원장은 한문의 조예가 깊은 분이었다. 어느 날 남자에게 호를 지어주겠다면서 후연이 좋겠다고 했다. 호를 지어주는 것이 단지 고객관리 차원처럼 보이지 않아 고마웠다. 남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은 것 같았다. 후연은 두터운 연못이라는 의미인데 넉넉한 마음을 지닌 군자처럼 그런 인생을 가꾸라는 의미일 거라고 남자는 받아들였다. 남자는 기쁜 마음을 담아 고급 양주 한 병을 드렸다. 남자는 서재의 이름을 후연제로 삼았다. 세상에 나아가 호연지기를 펼치는 것도 한 생애에서 필요하고 시세가 녹록지 않을 때에는 물러나 거처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남자는 16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고 43살에 호기롭게 퇴사해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50대 후반에 이른 남자는 요즘 부쩍 자신이 섬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실은 오래전 어떤 모임에서 그런 생각을 고백했었는데 미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염없는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너나 없이 섬이 되어 갑니다.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남자일수록 외딴 섬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손꼽을 정도이고 그나마 만난 지 오래입니다. 섬이 된 남자들은 홀로 불을 깜빡거리는 나홀로 등대처럼 살아간다. 그것은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남자의 길이 되고 있다. 남자는 산업혁명이 그 원죄라고 생각한다. 산업혁명은 남자를 가족에게서 떼어내 일하는 기계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일하지 못하는 남자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유폐되어 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인터뷰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한 엄마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산정호수로 가고 있었다. 큰아이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씩씩했다. 마치 도심 속 섬처럼 떠있는 산정호수는 소풍객들을 불러 모으는 별 유천지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섬에도 연육교를 개설하고 두루미들이 즐겨 찾아오는 별 유천지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다. 40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시간. 40을 넘기면서 언제부터인가 예고 없이 불쑥불쑥 아버지가 생각나곤 한다. 아침 산책길에서도 순간순간 생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 아버지와 연세가 같은 분을 보면 아버지도 저런 모습일 테지 하고 상상한다. 그럴 때면 나도 몰래 코끝이 찡해온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농사일을 나설 때 풋고추를 넣은 라면을 즐겨 드셨다. 어린 시절 잠결에 이 광경을 보곤 했다. 내가 풋고추를 곁들인 라면을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년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어떤 블로거는 춘부장의 빈소에 갔다. 선친이 생각나 그 길로 1박 2일 여행하며 아버지를 추억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왜 사람들은 40 정도가 되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걸까? 그 의문은 우연하게 책을 읽다 풀렸다. 40이나 45살 정도 되면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미국의 시인이자 신화 분석가인 로버트 블라이의 말이다.
마흔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아버지를 정확히 보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생물학적 시간표에 따르기나 하듯이 불가해하게 찾아드는 현상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자식들은 마흔 이후가 되어야 부모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정확하진 않지만 나는 마흔 이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물론 사는데 바빴던 탓도 있었을 테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내가 고2 여름방학 때 돌아가셨다. 벌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35년이 흘렀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날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가물거리는 기억들을 붙잡고 싶어 최근에는 서재 한편에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해인사에서 짙은 검정색 양복을 입으시고 선글라스에 멋스러운 지팡이를 집은 채 포즈를 취하고 계신다. 젊은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취해봄직한 당당한 자세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도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든다. 그 옆에는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껏 폼을 잡은 나의 30대 시절 사진이 있다. 어머니는 2년 전 추석 무렵 척추를 크게 다치셔서 거동을 못해 요양병원에 계신다. 볕이 따스했던 지난 봄날 나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밖으로 산책을 했다. 그때 어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양반은 순전히 술심으로 일했다. 얼마나 일을 했던지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시골 가난한 살림살이에 4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 아버지는 개천가의 황무지 개간에도 나섰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 돌을 캔 적이 있었다. 가혹한 노동은 술로 이겨내야 했을 것이다. 어느새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된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평소와 달리 돌변해 때로 어머니에게 주사를 부렸다. 술에 취하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들려주곤 했다. 부산에 있는 국제우체국의 취직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었는데 집배원이 합격 통지서를 이웃 동네에 있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잘못 전해주었다. 이를 뒤늦게 알았을 때는 합격이 취소되고 난 후였다.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 합격 통지서를 제대로 받았다면 아버지 인생도 우리 가족의 삶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요즘 산책길에서 아버지의 그 꿈을 복기해 보곤 한다. 그래, 젊은 시절 아버지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 불행하게도 눈앞에 보였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왜 그러셨어요? 나도 아버지가 되면서 차츰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몇 장면만은 결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어머니의 병환도 어쩌면 그때의 후유증인 것도 같다. 어머니는 오랜 농사일 탓이라고 애써 변명하시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는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남편으로서는 모진 애증을 남긴 남편이었던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쯤 한 번은 만취한 아버지를 부축하며 집으로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다. 내가 장가 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여름날 아버지는 47살에 돌아가셨다. 고2였던 나는 지금 생각해도 철이 없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한 번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그 양반한테 부산에 가서 큰 병원에 가 보시라고 돈을 마련해서 드렸단다. 그런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가져왔더라. 내 병은 내가 안다.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자식 교육을 당신의 죽음과 맞바꾸셨던 것이다. 대학 시절 본가를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집안 정리를 하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안방 머리맡에 두시던 두툼한 메모 노트를 본 적이 있었다. 거기에는 일기와 영농일지, 연락처, 대출일자와 차용증 등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1986년 당시 받은 수몰 보상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메모 노트에는 자식 교육으로 고단했던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을 텐데 고향집이 수몰되기 전에 어머니가 마지막 챙겼을 아버지의 메모 노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되기 전에 여쭤보았어야 했는데 아쉬운 마음뿐이다. 나는 40 이후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결혼식 때 내가 겪었던 아버지의 부재를 아들에게 되물려주고 싶지 않아서다. 생전 아버지는 한 번도 담배를 태우시지 않았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셨는데 술은 왜 끊지 못하셨을까?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처 없는 가족은 없을 것이다. 그 상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은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치유되기도 한다. 병상의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를 꿈에서 만나셨다면서 기분이 참 좋았다고 하셨다. 어머니, 그럼 나중에 아버지와 합장해 드릴까요? 펄쩍 뛰실 줄 알았는데 빙그레 웃으신다. 아버지의 방. 6월 어느 일요일 정오가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 지난해 가을 노벨 문학상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의 소설 부끄러움은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한다. 12살 소녀의 부모는 프랑스의 소도시에서 식품점과 식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6월의 어느 일요일 말다툼 끝에 아버지가 전지용 낫을 들고 어머니의 어깨인지 목덜미인지를 틀어쥐고 죽이려고 했다. 부모의 말다툼을 보다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간 소녀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내려오는데 그만 황망한 광경을 목도한다. 소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여서 감방에 가는 사태를 막아야 했기에 사람 살려요 라고 외쳤다. 그런 후에 사태는 일단 진정되었고 세 식구는 다시 부엌에 모였다. 아버지는 울고 있던 딸에게 넌 왜 울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딸은 아빠가 내 불행을 벌어놓은 거야 라고 응수한다. 불행을 벌다 라는 표현은 노르망디의 사투리로 공포스러운 일을 겪은 후 영원히 미치거나 불행해진다는 뜻이다. 작가의 분신인 나는 그 후 그 일요일은 나와 이전의 나에 대한 모든 것 사이를 가르는 어떤 장막처럼 남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던 소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일요일의 그 사건과 식품점을 하는 노동자 부모와 환경으로 인해 계급적인 천박함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은 내 삶의 방식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나는 그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듣고 에르노의 소설들은 두루 살펴보다 부끄러움의 줄거리를 접하고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작가의 용기 있는 글을 접하고 싶어 이내 이 소설을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읽을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이 책에 다시 눈길이 갔다. 조그마한 마음으로 책을 폈다. 첫 문장을 접하자 소년 시절 아버지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가 무의식에 잠겨있다 떠올랐다. 그날 아버지의 주사는 지금도 불쑥불쑥 가정폭력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면 소환되곤 한다. 소설 부끄러움에서 12살 소녀와 비슷하게 12살 그 즈음이었던 것 같다. 만취한 아버지는 평소와는 다른 사람이 되곤 했다. 주신 디오니소스가 아버지의 영혼을 회방한 것이리라. 그때마다 어머니는 자식을 데리고 피신할 곳을 찾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숨곤 했던 다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소녀는 외출한 아버지가 귀가할 시간이 다가오면 신경이 곤두섰다. 동구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면 소녀는 아버지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부터 탐색하곤 했다. 소녀는 속으로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고 바랐다.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집의 평화가 깃들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우리 집에도 어머니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너무나도 모진 바람이 실현된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이 생각을 하면 아버지에게 죄송스럽다. 그런 바람을 한 나는 아버지에게 늘 죄인이다. 늘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아버지는 배움에 대한 갈망 때문에 교육에 남달리 열정을 가지고 계셨다.
초등학교 육성회장과 동창회장을 하셨고 생명이 사위어가는 순간에도 초등학교 교정에 충효비를 세웠다. 내가 중학교에 진학하자 육성회 부회장을 하셨다. 또한 누구보다 부지런한 농군이셨다. 아버지는 야산을 개간해 복숭아 과수원을 만들었다. 1970년대 초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토마토를 재배했다. 술을 드시지 않은 평소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의욕적인 농군이셨다. 나는 지금도 여름철이면 복숭아의 까끌까끌한 털을 씻을 때의 촉감을 느끼곤 한다. 복숭아를 따서 몇 개 들고 개천에 목욕을 하러 가서 멀리 던지고서는 복숭아를 찾아 헤엄쳐 가곤 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토마토를 먹곤 했다. 부산으로의 이주를 단념한 아버지는 누구보다 계몽적인 농군의 길을 걸으셨다. 지금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한 발 앞서 개혁적인 사고와 실천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아버지의 삶이 애달파 목이 맨다. 아버지는 술로 고단함을 잊으려 하셨던 셈인데 결국 술에 무너지신 것이다. 아버지의 주사는 소년 시절 부끄러움이 되었고 원체험으로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아들을 키우면서 식사 때나 아들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주사 또한 결코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폭력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반면 교사가 되어주셨다. 모스크바에 사는 막내 동생은 가정폭력 희생자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신화학자이자 시인인 로버트 블라이는 자녀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아버지의 방을 2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아버지의 밝은 방이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방이다. 어두운 방이란 설사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영웅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일그러지고 숨겨진 면, 파괴적이고 상스러운 면, 그늘진 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다. 나에게 이 글은 모종의 위안이자 회개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신도 선과 악의 두 얼굴을 지닌다. 아버지는 실수도 하고 때로 죄악에 빠지기도 한다. 나는 2개의 방을 서로 방문하면서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곤 한다. 가족 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도덕적인 판단으로 서로가 서로를 단죄할 수 없다. 아버지는 고작 46살에 돌아가셨다. 한여름이 되면 야윈 채로 대청마루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다시 한여름을 지나며 나도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는 혹여 어떤 불편한 원체험을 주었을지 되돌아본다. 친할머니 병상에 12년째 누워 계신 어머니는 새댁 시절 모진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한다. 지금도 부모님 세대의 친척분들을 만나면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척척해진다. 중학교 때 나는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잤는데 그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다. 할아버지는 몇 년 며칠 몇 시까지 기억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손자에게 틈틈이 풀어놓았다. 철없던 손자는 또 그 이야기냐며 귀를 막곤 했다. 선친의 생모이신 할머니는 22살에 4살 연상인 할아버지와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이내 죽고 결혼 10여 년 만에 겨우 아버지를 낳으셨다.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인지라 할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죽을까봐 노심초사하셨다. 할머니는 아기 돌을 지내고 2달쯤 후인 정월보름 전날 산후풍으로 35 나이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할머니 산소 주변에 꽃나무를 심으시는 등 요절한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듬해인 1938년 새 할머니와 재혼해 슬하에 2남 3녀를 두셨다.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가 62살, 할머니가 41살 때 낳았다. 막내 고모는 누나보다 1살 적고 큰형보다 1살 많다. 조부모께서는 뒤늦게 삼촌과 고모를 낳으시는 바람에 부모님과 함께 사시기가 곤란해서인지 인근 마을로 분가를 하셨다.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반찬이 든 냄비를 들고 가는 것은 내 몫이었다. 해걸음에 가면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늘 군부를 넣고 쇠죽을 끓이고 계셨다.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늘 반겨주셨다. 나는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가 마시러 온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다 스르르 잠들곤 했다.
훗날 나는 아버지가 삼촌, 고모들과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가 어렴풋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릴리 프랭키의 소설 도쿄 타워에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자 도쿄 타워의 불빛이 보이는 병실로 이모들이 찾아와 위로해주며 밤을 보낸다. 동기간에 훈훈하고 정다운 풍경에 내 마음마저 따뜻해졌다. 어머니의 요양병원 신세가 길어지자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머니와 이모들의 관계를 비교해 보기도 했다. 어머니는 어린 4명의 이복 동생들을 포대기에 메고 돌보았다고 한다. 이모들은 결혼 전에는 여름이나 겨울에 우리 집에 오곤 했는데 어린 조카들의 때 묻은 손을 씻어주곤 했다. 그때 이모의 분 향기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런데 세월이 동기간의 정을 옅게 한 것일까? 척추가 심하게 손상된 어머니가 와병한 지 11년이 되었지만 병문안 발길은 뜸했다. 큰 외삼촌만은 예외였다. 천안의 요양원에 계실 때에는 창원에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서 병문안을 다녀가셨다. 친 외할머니는 장티푸스에 걸려 어린 2 자녀와 함께 돌아가시면서 새 외할머니가 들어오셨고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셨다. 어머니의 생모는 큰이모와 이 어머니를 두셨다. 수년째 투병해 온 큰 이모는 2달 전 부산의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종형께서는 이모들이 거의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서운해했다. 큰 외삼촌은 몇 년 전 갑자기 간암으로 타계했다. 생전 큰 외삼촌은 한 번도 어머니를 이복 누나로 대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외삼촌 댁에 가면 늘 한결같이 반겨주셨다. 그런 큰 외삼촌이 타계한 이후로는 어쩐지 외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이 들곤 한다. 물론 요즘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들 간의 우위마저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이복 형제가 있는 가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살다 보면 비슷한 내력의 사람끼리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 생모와 계모로 얽힌 집안 내력은 이상하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비슷하다. 아내의 경우도 그랬다. 처외가도 생모와 계모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결혼 후에 알았다. 처외조부는 이남 이녀를 두고서 장모의 생모와 이혼 후에 재혼했는데 다시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었다. 그런데 외조부가 일본 부부 여행 중에 급작스레 돌아가시자 수백억 원대의 달하는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사달이 났다. 장모의 계모는 상속 문제로 급기야 호적을 파냈고 슬하 일남 일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했다. 지금은 아예 절연에 살고 있다. 한 다리 건너 천리길이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있다. 요즘은 이 말에 공감이 가곤 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 할머니나 외할머니 모두 그런 내색 전혀 없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반겨주셨다. 할머니는 또 내가 30살 때 어머니가 석 달이나 몸져 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손자에게 젖을 물려 키워주셨다고 한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에게 할머니나 외할머니는 어린 시절 손자에게 정을 준 그분들이다. 또한 삼촌과 외삼촌, 고모와 이모는 여전히 나에게 삼촌이며 외삼촌이고 고모이고 이모이다. 서운함과 같은 사소한 일들은 인지상정이기에 다만 정리가 그렇다는 말이다. 어느 집안이나 드러내놓고 말 못할 사연이나 비밀이 한 가지씩은 있기 마련이다. 이를 더티 리틀 시크릿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수많은 사연들로 점철된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집집마다 묻어두고 싶은 비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 않은 집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은 저마다 한두 가지 이러한 곡절들을 안고 살아가기에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더티 리틀 시크릿이 주는 진정한 반전의 힘이 아닐지. 한평 그 사소함의 차이.
벌써 수년이 되었는데 집을 지을 때의 일이다. 북촌에 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짓고 싶고 먼저 설계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약속한 날 사무실을 찾았다. 직원인 줄 알았는데 대표께서 직접 상담을 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 물어보니 나와 동년배였다. 늦둥이 아들을 두고 있었다. 나도 외동아들을 둔 터라 만나면 먼저 아들 이야기부터 했다. 처음에는 서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만났는데 아들이 매개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다. 집을 짓겠다고 설계를 의뢰하러 온 고객과 회사 대표는 설계에 대한 상담은 뒷전이고 매양 아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다 또 살아온 날들을 주고 받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렀다. 막상 만나서 설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종 설계도를 받아보니 마음에 쏙 들었다. 더욱이 서재의 콘셉트는 그야말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서재 북쪽 창가 쪽에 작은 침대 크기의 평상이 그려져 있었다. 방 안의 평상이라니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내가 글을 쓰는 직업이라 잠시 평상에 앉아 먼 하늘을 응시할 수 있게, 그리고 때로는 잠시 누워 눈을 붙일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나는 그때 알았다. 누군가 무엇을 요구할 때는 먼저 그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말이다. 요구사항을 말하기에 앞서 서로 간의 마음을 교환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다면 요구 조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서로 양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소통이 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요구 사항이라도 상대방은 난색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은 그 사람이나 가족이 오랫동안 깃들어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이때 집을 지을 사람의 성향을 설계사나 시공사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임을 나는 그때 설계도를 받아보고 깨달았다. 내가 대표님을 만나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이고 매양 자식 걱정, 인생 걱정하며 시간을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던가 하고 말이다. 한 평 남짓한 서재의 작은 평상은 우리 집 설계도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나는 그때 한 가지 소홀히 한 게 있었다. 다름 아닌 아내의 취향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내가 원하는 주방의 스타일이라든지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힘들어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 말하자면 내가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전달했다. 집을 다 짓고 에어컨을 다 설치하고 난 후에 아내가 말했다. 주방이 좀 좁다. 주방에 에어컨이 없다면서 말이다. 이번 여름에도 아내는 에어컨 없는 주방에서 더운 여름을 나야 한다. 남편인 나 또한 아내가 에어컨을 좋아하는지를 알면서도 주방 에어컨 설치를 챙기지 못했다. 말하자면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아내와는 달리 에어컨을 가능하면 켜지 않고 지내는 편이다. 아내와 나는 체질로 말하자면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밤에도 창문을 열고 자는 게 편한데 나는 추위를 잘 타 그렇지 못하다. 집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상의한 건축가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쉽게 전달되었다. 반면 아내와는 서로 체질이 달라 공감하는 부분이 서로 간에 약했던 것이다.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든 주방에 에어컨 설치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받고 저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른바 도심형 한옥이다. 도심형 한옥은 시골의 한옥과 달리 좁은 대지에 집의 기능을 직접 하게 된다. 하나의 지붕 아래에 방과 부엌, 거실, 여기에 정자의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한 평이 아쉽다. 설계도를 받아보니 대문의 위치가 길에서 한 평이 넘을 정도로 마당 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대표님, 아니 그렇잖아도 좁은 대지인데 왜 한 평이 넘는 땅이 대문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대문을 더 바깥으로 바짝 붙여야 하는 게 아닌가요? 당시 분양가로 환산할 때 한 평이면 700만 원이었다. 그 부분만큼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집을 다 짓고 대문을 달고 난 후에 알았다. 한 평 들여 대문을 달았더니 집의 품격이 달라 보였다. 골목길에서 바짝 붙여 있는 다른 집 대문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대문을 골목길에서 2m 정도 마당 쪽으로 내면 우선 골목길에서 불쑥 달려오는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었다.
대문간에 서서 잠시 배웅하거나 마중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한 평을 내어주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문의 격이 달라 보였다. 대문은 집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기호이기도 하다. 한 평을 대문 밖 골목 쪽으로 내어준 것은 우리 집 설계도에서 제2의 신의 한 수였다. 반면에 한 평 정도를 내어주고 지금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있다. 바로 담장을 골목길에서 10cm 정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공사 대표님은 이 마을에 짓는 한옥의 모든 담장은 골목길 경계에서 10cm 정도 들여서 시공해야 한다고 했다. 담장을 짓고 난 후에 다른 집을 둘러보니 이를 지킨 집보다 안 지킨 집이 더 많았다. 아이고 대표님, 10cm만 더 바깥으로 담장을 내었다면 우리 마당이 조금이라도 커졌을 텐데 대표님만 법을 지켰어요. 이렇게 투덜거렸더니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요. 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집을 지을 때도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제1 원칙이라던 대표님답다고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다. 우리 집처럼 다들 담장을 10cm 정도 들여서 짓지 않는 바람에 4m 골목길은 그야말로 조심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담장을 스칠지 아찔하다. 커브길이 있는 담장을 지날 때는 더욱 조심 운전을 해야 한다. 이 모두가 기본을 지키지 않고 담장을 시공했기 때문이다. 10cm 정도 들여서 담장을 시공하면 전체적으로 담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한 평 정도는 될 것이다. 결국 규정을 지킨 사람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세상이다. 10cm 정도 들이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 골목길은 대형 소방차가 다닐 수 없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된 셈이다. 10cm 들여 담장 짓기는 건축주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신의 악수가 되고 있다. 나훈아 콘서트.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도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표정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신다. 노래가 생소하듯 별 반응이 없다. 화면에 나오는 가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표정이다. 다만 아무 말 없이 화면 속을 응시할 뿐이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다. 이미자나 주현미의 노래를 듣는 것은 어머니의 유일한 오락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본가의 어머니는 채 50도 안 되셨다. 대학에 다닐 때 방학이면 본가에 갔다 늦가을 저녁이면 어머니는 밤을 삶아주셨다. 그게 오랜만에 대처해서 돌아온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었다. 안방에서는 신사동 그 사람이 흘러나왔다. 본가에 오기 전에 작은 카세트 오디오와 주현미 메들리의 음반 테이프를 사왔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무료할 때 노래라도 듣게 해주고 싶었다. 카세트는 외로운 어머니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몇 번 테이프를 사다 드렸다. 지난해 마지막 날 나훈아 콘서트를 다녀왔다. 콘서트 말미에 나훈아는 티켓팅을 어렵사리 예매해주고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바깥에 기다리고 있을 자식들에게 고마워하시라고 살뜰한 조언을 했다. 나훈아 콘서트 티켓팅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예매 오픈 시간에 정확히 맞춰 사이트에 접촉하면 이내 수많은 대기자를 뚫어야 하는 예약 전쟁을 치러야 한다. 예매에 성공하면 절로 모르게 환호성을 지른다. 예매 당일 아들에게 예매를 맡겼다가 혹시 몰라 나도 예매 전선에 뛰어들었다. 용케도 예매에 성공했다. 들뜬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예매를 못했다고 겸연쩍어 했다. 예매 전쟁에서 폐잔병이 된 아들은 그만 불효자 신세가 된 것이다. 나훈아 콘서트 관객은 대부분 부모 세대들이다. 60대 이후는 디지털 예매 환경에 취약하다. 이때 자식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콘서트조차 언감생심이다. 말하자면 자식에게 디지털 케어를 받아야 한다. 자식에게 부탁할 때 네, 아빠 제가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답을 들으면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사는 맛이 절로 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진다. 자녀들이 가세하는 나훈아 티켓팅 예매 전쟁을 보고 문득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진풍경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좋은 유치원일수록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더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발품을 팔고 기나긴 입소 대기를 치르기도 한다. 유명한 유치원은 아이가 태어날 때 입소 대기 명단에 등록하기도 한다.
이게 지난한 육아 케어의 시작이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을 마칠 때쯤 유치원 앞으로 달려가 종종 걸음을 하며 나오는 아기를 픽업해 주는 수고를 마다 않는다. 나훈아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바깥 넓디 넓은 홀은 수백 명의 젊은 인파들로 북새통이다. 나훈아의 코멘트를 듣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난리법석인지 몰랐을 것이다. 콘서트장마다 진풍경을 보아온 나훈아가 미리 언질했듯이 이들은 다름 아닌 노부모를 픽업해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가족이었다. 거동이 힘든 노부모들이 혹여 콘서트장을 잘 찾아갔는지 무슨 불상사는 없었는지 궁금해하는 수많은 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광경은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어느새 노부모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로 되돌아가고 반면 보살핌을 받던 아이들은 어엿한 젊은 부모가 되어 있었다. 콘서트 밖의 홀 풍경은 유치원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들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마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하나하나 살뜰히 챙기면서 모든 뒷바라지를 마다 않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 30년 만에 어느새 역할이 뒤바뀐 것이리라.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자식들을 위해 종종 걸음을 쳤던 엄마들은 이제 아기들이 펭귄 걸음으로 유치원에 향했던 것처럼 조심조심 공연장 나들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훈아 콘서트가 있어 부모 세대들은 행복하다. 옛 기억을 불러주고 고향을 갈 수 있게 하고 잊었던 이웃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어서다. 젊은 날 떠나온 본가를 생각하고 본가의 젊은 엄마와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시공간을 함께한 나날들 속으로 잠시 초대해 주어서이다. 그래서 나훈아는 콘서트 초반에 고향으로 가는 배를 서둘러 불렀을까.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인생을 위로해 주기 위해 콘서트 말미에는 공을 불렀을까. 띠리띠리띠리 띠띠. 후렴 부분을 67번 반복하면서 소통하고 공감을 자아내게 한 것은 배고픈 시절 자식을 키우며 묵묵히 살아온 노부모들의 노고와 애달픔의 세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을까. 노랫말처럼 너나 없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아온 그 세월을 말이다. 나훈아 콘서트 밖 홀의 진풍경을 보면서 요양병원에 11년째 누워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나도 저 자식들의 대열에 끼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나마 펭귄 걸음으로 아들 내 나들이를 했을 때 숯가마 사우나에 함께 갔다. 혹시 욕탕에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문 밖에서 기다리며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떠올라 새삼 위로가 되어주었다. 아내는 콘서트를 보며 뜬금없이 눈물이 절로 났다고 했다. 가왕의 콘서트를 다녀오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다. The snow must go on. 집으로 가는 길, 골목으로 아들이 들어섰다. 아버지는 마음이 환해졌다. 늠름한 군인이 되어 첫 외박을 나온 아들은 집을 한번 올려다보며 성큼성큼 걸어왔다. 여보, 아들이 왔어. 이제 안심해요. 마음을 졸인 아내는 아들 걱정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지은 새 집에 입주한 지 달포 만에 집을 떠나야 했다.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던 군 입대를 위해서였다.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던 날 아들은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치 넋 나간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입소 관문을 넘기 전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움켜쥔 차가운 손에는 땀이 찼다.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이 처음으로 하룻밤 외박을 받아 집에 돌아온 것이다. 아들은 잠시 방이 어색한 듯 했지만 이내 편안해졌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리라. 아들은 훈련소에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하마터면 훈련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뻔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아들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훈련소 내 성당에서 쓴 손편지를 전해받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한다. 그래,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견뎌내자. 결국 아들은 견뎌냈고 첫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온 것이다. 그날 대문이며 마당 대청 창들과 방도 아들의 무사 귀가를 반겼으리라. 아들은 다음날 오후 군화끈을 질끈 동여매고서 집을 나섰다. 다시 돌아올 날을 손꼽으며.
아버지는 새 집을 짓고서 담장뜰에 먼저 대추나무를 심었다. 이듬해 늦가을 휴가 나온 아들은 마당에 대추를 땄다. 심은 첫 해에는 잘 열리지 않는다던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다. 아들은 대추차를 미처 마실 새도 없이 휴가가 끝나 군대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이른 봄날 아들을 기다리며 대추나무 옆에 배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이내 하얀 백꽃이 피었다. 백꽃이 작은 열매를 맺던 5월에 아들은 기나긴 18개월의 복무 기간을 마치고 무탈하게 귀가했다. 아들에게 군 생활의 막막한 기다림을 견뎌내게 해준 것은 어쩌면 돌아갈 집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토요일 오후 중학교 수업을 마친 아들은 1시간 넘게 산골 신장로를 더벅더벅 걸어 집을 향해 가고 있다. 친구들과 무료함을 달래느라 목청껏 유행가를 부르기도 한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고 강 건너편 익숙한 집이 눈에 들어왔다. 야트막한 산 아래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집이 있다. 아들은 서둘러 눈길을 돌려 집 앞 들녘을 바라본다. 추수를 앞둔 눈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 점 풍경으로 들어온다. 아들은 집에 가면 쇳거를 하러 가야 할까봐 짐짓 발걸음을 느릿느릿 걸어본다.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초등학교 옆에 집을 짓고 이사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집 짓기는 맹부지교의 실천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버지는 5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또 배워야 산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려주셨다. 아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진주로 떠났다. 그 후 아들은 마치 군인처럼 휴가를 다녀오듯 방학이면 집에 다녀갔다. 장맛비가 내리던 여름날 아버지는 아들은 계속 공부시켜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뜨셨다. 아들은 서울로 옮겨 배움을 계속했다. 아버지가 지은 집은 댐 건설로 수몰이 되었다. 아들은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 아들은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다. 내 집 없이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옮겨 다녔다. 아버지는 고향집을 떠난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헤아려 보니 무려 32번이었다. 아버지는 집을 짓기로 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집 짓기는 단순히 구조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여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은 바빠졌다. 아버지는 2년 동안 분주하게 집을 지어 마치 자신을 닮은 듯한 집을 완성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의미 있는 집으로 기억할 수 있게 당호를 엄마 아빠의 이름 가운데 자를 따서 지었다. 아버지는 새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최근 읽은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집은 연애가 시작될 때 관여했으며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포대기에 푹 쌓인 아기가 병원에서 막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한밤중에 부엌에서 소곤거리며 나누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 글처럼 이 집에서 일어날 행복한 일들이 집안 곳곳에 새겨지고 오래도록 축적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했다. 아들은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게 되어 며칠 후면 다시 집을 떠난다. 아버지는 배워야 산다고 좌표를 찍어주던 가난한 농군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먼 길 떠나는 아들에게 되새김해 주었다. 아버지는 그 좌표가 아들에게도 실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도했다. 올해 대추는 아직 채 익지 않았다. 아들은 대추 수확도 못 보고 대추차도 먹어보지 못한 채 또 집을 떠난다. 그 생각을 하자 아버지는 잠시 쓸쓸해진다. 문득 갈 수 없는 고향집 마당에 평상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당의 평상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